자, 113쪽 발해 가겠습니다. 발해는 무조건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발해는 되게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건국 과정. 영주에서 거란족 이진충이 반란, 당의 통제력이 약하던 틈을 이용해서 고구려민 대조영 밑줄 긋습니다. 대조영과 말갈주장 걸사비우가 무리를 끌고 동쪽으로 탈출, 당군의 추격으로 걸사비우는 전사했지만 대조영이 당군 격파 후 길림성 도나현 동모산에 밑줄 긋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동모산에서 건국을 하게 되었다. 동모산에서 건국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연호를 천통이라고 하였다. 연호를 썼다는 얘기를 뭘 의미하죠? 황제국을 표방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지금 현재 중국 애들만, 이 당시 당나라겠죠. 당나라 애들만 연호를 썼죠. 근데 발해도 연호를 썼다는 얘기는 야, 우리도 황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호를 썼다는 얘기는 황제국을 지칭합니다. 하고 건국하였고, 처음에 나라 이름을 처음부터 발해를 하지 않고 진이라고 하였다. 진으로 출발하였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이어서 발해라고 하는 명칭으로 개명이 되었다. 다 시험 지문들이에요. 처음부터 발해가 한 게 아니라 진으로 출발해줬어요. 당은 대조영을 우리 시호는 고왕이라고 부릅니다. 애꽃 쳤습니다. 아주 옛날 왕이 되는 거죠. 대조영을 713년 발해 군왕에 발해 군왕에 봉해졌다. 그 뒤에 손자 때 문왕 때 가서 발해 국왕이 되죠. 자, 처음에는 군왕이라는 얘기는 당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당나라가 대조영을 그렇게 넓게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왕 시기 가면 국왕이 돼요. 이 말장난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문왕은 대조영의 손자가 되겠습니다. 손자 때 가면 군왕에서 국왕으로 바뀝니다.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국 후 체제가 정비되고 국력이 신장, 만주 대부분과 연해주를 차지한 넓은 영토를 확보했다. 자, 봐봐요. 이렇게 연해주. 그 다음에 이 지역 전체를 발해 땅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연해주라고 하는 이 동네는 요즘 러시아 땅이죠. 블라디보스토크죠. 연해주는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토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우리가 전혀 블라디보스토크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그만큼 발해의 영토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만큼 멀리까지 뻗쳐나갔는지를 우리가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남북시대, 발해 건국과 남쪽의 통일을 함께 공존한 형세. 요 시기를 갖다 보통 이제 칭하죠. 그러니까 이건 요런 나오는 시기가 명칭이 나온 건 정조 때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쓴 발해고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남북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거야.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게 되었다.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대동강 이남과 이북을 통해서 요거 처음으로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책에서 처음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건 되게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쉬운 별표 5개 문제입니다. 네. 정조임금. 유득공은 정조임금이 등용한 서울 출신입니다. 서울 출신에도 불구하고 발해에 대한 역사를
기록에서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다 알아야 됩니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유득공이 쓴 발해고의 서문에 나온 내용, 책 페이지를 한번 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그 위에 사료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득공, 발해고, 서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같이 읽으면 돼요, 여러분 속으로요. 옛날에 고씨가 북쪽 지방에 거하면서 주거하면서, 즉 고구려 얘기하는 겁니다. 고구려를 했고 부여씨가 서남 지방에 기거하면서 백제라 하였으며 그 백제 왕족이 성씨가 부여족이라고 부여씨성이라고 씁니다. 부여씨성을 써요. 그 다음에 박씨석씨 김씨가 동남 지방에 거하면서 신라라 한 바 이것이 삼국이다.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한 다음 김씨가 남방을 차지하고 대씨, 대종이죠. 대씨가 북방을 차지하고 발해라 했으니 이것을 남북국이라고 칭한다. 어디에 나온 내용이라고요? 유득공에서는 발해고 서문에 나온 내용이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실제 지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동물선 봐주시고 그 이 실제 지도가 지금 좌측에 나온 발해 영역이 있죠. 올해 2021년 지방지 기출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았죠. 최근 거니까 6월 달이니까 지방지 기출입니다. 근데 금년 2021년도 지방직 난이도는 최하예요. 한 문제만, 요 문제만 중에서 상으로 좀 올라가는 문제였어요. 보통의 이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무덤에 관련된 부분은 되게 자주 나왔고 중하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조금 문제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상해 문제로 만들어 유일하게 딱 한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자주 접했던 문제인데도 패턴이 좀 달라지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험생들이 틀린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커트란에 합격권에 갔던 친구들 항공사 점수는 95이거나 이거 하나 틀려서 아니 다 맞아서 100점이거나 이거 하나 틀려서 95점이었어요. 우리 앞전 시간 우리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내년에 시험을 목표로 가는 도전하는 시험이라면 한국사는 무조건 100점 가야 된다고. 특히 시험 난이도가 한국사만큼 낮아졌다고. 실수로 하나 틀리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죠? 몰라서 틀릴 수도 있고 실수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체크해서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내가 100점 작전으로 가야 95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면 내가 100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100점 받기 쉽지가 않잖아요. 영어 전공자가 아닌 이상은. 그죠? 영어 전공자들도 영어를 어려워하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만만한 과목이 뭐예요? 국어 되게 어렵던데 나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국어는 이거밖에 없어. 한국사밖에 없어. 그래서 한국사는 만만한 과목으로 무조건 100점 작전 가야 돼. 근데 대충에서는 만점 안 나옵니다. 아셨죠? 네, 계속 반복. 이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얘기에서 최소 20회 동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꾸준하게 풀어주시고 계속 푸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모르면 가져오라고. 오늘 찾아와서 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금. 선생님 떠나고 난 다음에 물어볼 거야? 질문 꼭 하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쉬는 것도 좋습니다. 머리 지키고 쉬는 것도 참 좋은데 모르는 건 항상 물어봐 주시라는 얘기를 신신당부합니다. 이제 왕업적 갑니다. 자, 발해 볼게요. 발해가 뭐가 시험에 나올까? 뭐 어떤 게 시험 가능성이 있을까? 기존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본다면 첫 번째 왕의 업적 비유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으면 왕의 업적 쭉 일단 기본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사 파트가 나올 건데요. 네, 문화 파트에는 이제 무덤이 있어요. 공주들 무덤이 있어요. 정혜공주 무덤에 공주들 무덤의 비교입니다. 이게 정혜공주 무덤이 틀리다고 형태가 다르고 종류가 다르다고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올해 시험에 나온 게 이거예요. 의뢰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네. 그 다음에 문화에서도 또 이거 아니라면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신라와 고구려적 요소가 발해를 많이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당의 요소가 구분됐다가 문화 후기가 되면 당의 문화가 발해로 유입돼요. 그러니까 고구려 문화인지 당의 문화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들이에요.
발해 문화 중에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일종의 조직이에요. 행정 조직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걸 수험생들이 좀 싫어하죠. 행정 조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라의 행정 조직, 발해 행정 조직, 고려 행정 조직, 조선 행정 조직 쉬운 듯한데 양이 많아서 제일 짜증나고 싫어해요. 왜? 계속 반복해도 그 글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싫어한다고요. 근데 이걸 또 노리고 시험에 출제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수도를 천도하는 거예요. 그럼 요것과 이번에 같이 섞어서 나온 거야. 수도하고 무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같이 묶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러면은 공무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발해 무덤에 관련된 부분이 뻥 찐 거야. 왜냐면 전혀 색다른 패턴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에 느낀 게, 야, 내가 모의고사 문제를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보통 선생님들이 기출의 문제를 보고 약간 응용을 하거든요. 사료도 약간 바꾸기도 하고 지문도 바꾸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조금씩 바꿔서 문제를 만들어서 내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혀 색다른 문제도 한 번쯤 내가 만들어서 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색다른 문제,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틀리게끔 하고 다시 그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의고사를 보는데 선생님 패턴이 좀 다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모의고사는 틀려도 괜찮아요. 뭐 100점 맞아서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새로운 문제 패턴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왜? 왜냐면 시험장 가서 읽으면 늦은 거야, 이것은. 거기 시간 다 잡아먹고 내 맞은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모의고사는 맞아도 그만, 틀려도 그만이야. 맞으면 기분 좋고 틀리면 어떻게 해? 틀렸지 하고 내가 계속 파봐야지. 책 봐야지. 선생님 질문해야지. 이거 뭐예요? 이거 어떻게 출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물어봐야지, 여러분들이. 이거 새로운 패턴이에요. 읽히세요. 어차피 해설 달아줄 거니까. 그래서 다양한 문제 스펙트럼을 공부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항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험 포인트예요. 자, 무항 가겠습니다. 본명 대무예. 무항 자체가 벌써 싸움 잘하게 느껴지죠. 네, 대조영의 아들입니다. 대조영의 시호가 고항이에요. 고항은 말 그대로 특별한 거 없어요. 발해 근국했다. 어디에 동모산에다가 뭐 이거밖에 없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제 무항이 등장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있죠. 무항의 업적을 하나씩 잡아보자는 뜻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름이 대무예. 벌써 무예가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죠. 흑수말가를 병합하고 설립을 편입했다. 별표. 쉬운 문제입니다. 흑수말가를 병합하고 설빈부를 편입하게 되었다. 자, 봐요. 지도 얼른 설명하고 내가 지울게요. 자, 봐봐요. 자, 대동강 인하부터 여기가 발해 땅이에요. 여기 신라, 여기 당나라. 발해 영토가 커지고 있죠. 그럼 누가 껄끄러워 할까? 얘들이 껄끄러워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에 흑수말가라는 애들이 있어요. 흑수말가래들하고 당나라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당나라가 발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흑수말가래 사신을 좀 보내려고 하니 길을 좀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렇게 통해서 가야 되니까. 바닷길로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그지? 이렇게 가겠다고 요구해서 터줬어요. 길을. 그래서 당나라 애들이 발해를 통해서 흑수말가래 갔어요. 흑수말가과 당나라가 문제는 수교 관계를 맺어서 이 두 개 양국의 나라가 1번, 2번 나라가 3번을 압박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누가 열받을까? 발해가 열받지. 아니 길 터달라 해서 길을 좀 터줬더니 이 자식들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 무항이 어떻게? 아까 벌써 이름 자체가 벌써 싸움 잘하게 생겼잖아요. 이름도 무예, 대무예. 이름도 무항, 무예 무자를 썼다고 시호가. 얼마만큼 싸움 잘하는 왕이겠어요. 왜? 아버지를 따라 전쟁터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맨 전쟁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본인이 왕이 됐으니 어떻게 싸움이라면 이걸 난 사람이겠지. 그죠? 네. 그래서 자기 친동생을 갖다가 흑수말갈의 원정군으로 파견해, 원정대장으로 파견해요. 그 동생이 끌고 가서 이제 흑수말갈을 갖다가 손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출전한 하루 앞두고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 꼭 흑수말갈 가서 밟아야 되겠어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왜 못해, 임마? 왕이 명령하면 가야지. 자기 친동생이에요. 근데 자기 친동생이 못하겠다고 곧 당나라로 망명해버렸어요. 이것도 참 이상한 애죠, 그죠? 아니, 못하겠어서 안 갈래요, 형이 나. 나 못해요. 약간 좀 땡깡 넣으면 되잖아. 나 못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망명해버렸다고. 그러면 왕의 권위가 한에 딱 떨어진 거잖아. 동생이라는 놈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형님 왕에게 확 권위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또 망명을 했어. 얼마나 이제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겠어요. 그럼 왕의 권위를 찾는 방법이 뭐겠어? 두 가지 다 해야지. 도망간 동생을 잡아 죽이고 흑수말갈을 가서 밟아야만이 그 왕의 권위가 쓸 거 아니에요. 자기 명령 발이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살단을 여기 파견해, 당나라에. 그 대낮에 백주도래에 그 동생을 발견하고 죽이려고 암살단이 덮쳤어. 그런데 용하게 살아서 도망갔어. 그리고 당나라의 왕에게 보고가 됐어. 당과 발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최악의 관계겠지. 아니,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암살단을 파견했어. 시기 생각하면 그래. 북한의 유력한 인사가 우리나라에 망명해 왔어. 국정원의 보호를 받고 있어. 예를 들어 명동 한복판에 쇼핑하러 나왔는데 정보원들이 보호하고 있는데 북한 암살단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해치려고 해. 그 실패했어. 그럼 이 나라와 이 나라 관계가 어떻게 될까? 망명하게 되면 당나라의 시민이 돼버린 거야. 당나라의 국민이 된 거야. 그쵸? 북한의 인사가 내려와서 우리 망명은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는, 국민이 되는 거잖아. 적국의 나라가 자기 국가의 시민을 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 보호해야 되겠지. 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국가는. 그럼 당연히 이 나라와 이 나라 어떻게 사이가 최악의 상황이 돼. 그쵸? 상상해도 그렇겠죠? 생각해봐. 북한에 내려온 일을 해봐봐. 엉망진창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다시 관리를 파견, 흑수말갈 때 무왕이 밟아버려. 그래서 하나로 통합해버렸어. 그리고 여기다가 흑수말갈이 대신에 설빈부라고 하는 지방 관할을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발의 땅을 만들었다고. 이해 가셨죠? 근데 설빈부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되게 중요한 특산물이 있어요. 말하고 담비가죽이에요. 담비가죽은 이 정도 동물, 쪽지비과 동물, 조그만 동물인데 되게 털이 촘촘하게,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이게 이제 겨울철에 여성령들이 목도리를 되게 적격이라고 불러요. 목도리를 달아만 따뜻하게 겨울에 북쪽이잖아요. 되게 따뜻한 물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지금 우리 내전에서는 군사용이에요. 군사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산물 때문에 발해의 수출량이 증가되기 시작해요. 수출이 증가된다는 얘기가 뭐가 되는 거죠? 나라가 부국이 되고, 부국이 된다는 얘기는 강한 병사를 길러낼 수 있다는 그 부국 강병청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들. 그 결과 발해는 말을 갖다가 당나라에 수출해요. 역사책에 나와요. 봐봐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 적성 국가인 당나라에다가 군사용 무기를 쓰는 말을 수출할 수 있겠어요? 이론적으로? 안 맞지? 아니,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북한과 적성 국가인데 우리가 북한에서 막 미사일을 막 수출해. 군사를 강화시키라고. 우리나라 공격에다가 말이 돼? 안 맞는 거잖아요. 상대국을 견제하고 뭐가 있는지 다 살펴보고 우리 대안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논리잖아요. 그런데 실은 당에 수출한 것은 당나라가 수출된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당나라 밑부분에 여기에 이정기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고구려 유장이에요. 고구려 후손의 자식으로서 당나라의 장수가 됐다가 당나라의 반기를 들어서 이쪽에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당이 이정기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제압할 수 없는 정도의
아주 엄청난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3대까지 나라를 끌고 나가게 돼요. 신나라라고 나라를 끌고 가요. 그래서 발해하고 이정기 어떻게 같은 동질성이 있죠. 고구려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일맥상통한 점이 있죠. 그래서 봐봐요. 이렇게 해서 꼭 이런 게 있어. 우리 적의 적은 뭐가 된다고? 아궁이 되는 거야. 여기에 이정기 부대에다가 군사를 증강시켜 주는 거예요. 다 우리 발해가 우리라 한다면 우리 적의 적은 아군이야. 여기에 군사를 증강시켜서 말을 수출해 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충분히 이해 가셨죠? 이해 안 가면 별도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문유 군대를 파괴는 산둥의 덩저를 공개했다. 자, 이 무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여기가 산둥반도라고요. 예. 여기 압록강의 박작구를 통해서 발해만을 통해서 산둥반도를 공격해버려요. 그리고 점령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발해관을 설치해요. 발해관은 이제 무역소의 기능이에요. 예, 무역소를 설치해요. 그러나 무왕 시기에는 무역의 활동량이 많지가 않아요. 대신에 그의 아들 문왕 시기가 되면 수출이 활성화돼요. 어디를? 발해관을 이용해서 당나라와 발해가 무역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었던 관청이 아들이 문왕 시기에 가서 발해관을 이용해서 발해와 당나라가 무역량이 증대돼요. 그래서 문왕 시기가 되면 예교 관계가 확 바뀌는 거예요. 왜? 당나라도 그렇고 발해도 그렇고 서로 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주고받을 게 있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도 여러 나라에다가 자동차도 팔아야 되고 기아 자동차 핸드도 팔아야 되고 갤럭시 스마트폰도 팔아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중국산 저렴한 부품을 가져서 우리도 팔아야 되고 서로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왕 시기가 되면 얘기 정책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무왕의 아들 초반에는 당나라와 신라의 적대 관계예요. 왜? 자기 조선이라는 고구려인들을 죽였으니까 적대 관계겠지. 문왕 후기가 되면 친교 관계가 맺어지고 외교 관계가 맺어지고 수출이 증가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대 국가더라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나라와 나라 간에 외교 관계가 맺어지고 무역이 증가되고 사람이 왕래가 된다면 좋아지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북한에도 노리는 거거든. 북한 애들한테. 수교는 같은 민족에도 수교는 필요 없는 거거든. 대신에 판문점을 통해서 계속 이동하고 통상을 하게 되고 사람과 물자가 오게 되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질감이 줄어들 거거든. 그럼 어차피 자연스럽게 우리의 자본주의가 북에 넘어가야 되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네들이 자본주의 교육이 되겠죠. 물건은 사고 팔아야 된다. 국가가 주는 게 아니다. 우리 가장 기본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런 자본주의 교육들이 북한에 하나씩 넘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이제 조그만 저렴한 기본적인 원자재들을 우리가 가져다가 다시 가공하고 제공해서 수출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북한도 달러 벌어 좋고 우리도 남과 북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이 좀 더 완화된다고 군사적인 부분이 좀 더 완화된다고 우리 훨씬 더 편해지겠죠. 그런 데를 노리는데 북한 애들이 이걸 끔짝도 않고 있다는 거야. 얘들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을 안 해. 이게 문제죠. 얘들 북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그죠? 이런 부분입니다. 이해해서 갑니다. 일본과의 관계. 당과 신라를 견제하고 돌골 일본 친선 관계를 맺었다.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 우리는 고구려의 땅을 수복하고 부의 전통을 이어받아 동그라미 칩니다. 일본에도 우리의 사신을 보내서 고구려의 땅을 수복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말갈족의 명칭 변화 보겠습니다. 숙신, 음루, 물길, 말갈. 숙신, 음루는 우리 고구려 강희투장식에 쓰는 용어들이에요. 예, 여진족을 부르는 명칭이었고요. 그 다음에 말갈족은 우리 이제 발해시대 쓰는 거고요. 여진족은 고려시대 쓰는 용어들이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그 다음에 만주족은 우리 청나라, 17세기 청나라 애들이 조선시대 쓰는 용어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왕까지. 자, 이어서 이제 문왕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문왕입니다. 본명 대흠무, 연호 대흥. 대흥이라는 얘기는 황제가 됐다는 뜻이 되죠. 추가합니다. 대흥 옆에다 추가.
보력. 최근에 발견된 게 보력이라는 연어가 그 공주의 무덤에서 보력이라는 연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력. 자, 봅니다. 당으로부터 다친, 당으로부터 독립국가 인정, 발의 구강에 무너졌다. 구강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문왕 시기에 군왕에서 구강으로 명칭이 변경됐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도입니다. 수도. 중경의 상경 영천으로 천도했다. 자, 수도 변천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도 변천사가 되게 시험 잘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잘 보자고요. 자, 대정의 수도를 처음 정했습니다. 어딘가요? 여기죠. 동모산입니다. 아들 무왕 때까지 동모산을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누구죠? 아들? 문왕이죠. 문왕은 이렇게 합니다. 중경, 상경, 동경. 성황 갑니다. 다시 상경으로 갑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선왕 때까지. 이렇게 옵니다. 꼭 잡으실 것. 동모산. 문왕 때 중경, 상경, 동경. 그래서 이걸 앞글자 따서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중상동. 그리고 다시 상경으로 왔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겁니다. 꼭 잡으셔야 됩니다. 수도 변천사. 그럼 지도를 한번 보시죠. 자, 지도를 직접 내가 그려드릴게요.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동모산. 중경, 상경, 동경, 남경, 서경. 위치를 잡아야 돼. 상경, 중경, 서경, 남경. 자, 이거 뭐예요? 일종의 실크로드라고, 무용로라고. 상경은 어디로 가는 길일까? 그런 애들하고 물건을 사고 팔겠다는 뜻이에요. 자, 남경은요, 신라에서 팔겠다는 애들이에요. 동경은요, 이렇게 해서 어디다가 일본에다 물건을 팔아가겠다는 뜻이에요. 동경애들. 여기에서. 중경 볼까요? 여기가 당나라예요. 당나라 수도에다가 북경이겠죠. 북경은 발해의 수도가 아니에요. 당나라의 수도예요. 북경을 우리 뭐라 부르죠? 중국말로 베이징이라고 그러겠죠. 네, 북쪽 지방이에요. 북경에다가 했죠. 자, 그런데 중경 시기에 북경으로 수출해야 되는데 여기 통로가 막혀요. 그게 안사의 난이에요. 안사의 난으로 이 길이 막혀버렸어요. 안사의 난은 안녹산의 난의 줄임말입니다. 안은 안녹산, 그 다음에 사는 사사명이 난을 느껴서 이 길이 차단돼서 중경에서 물건을 싣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압록강 어기에 서경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발해만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거 새로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중경과 서경 전부 다 북경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 막혔다 다시 서경에서 길을 뚫어서 발해만을 통해서 배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길이었다. 이해 가셨나요? 이건 기본이에요. 아셨죠? 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살표에서 그림을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북경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 10년도 넘었겠다. 그 해양경찰 시험에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다음 아주 되게 심플하게 나왔어요. 다음 발의 수도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심플하게 나왔어요. 얘들이 보고 난 다음에 웃었어요. 왜냐면 중경, 그러니까 동경, 서경, 남경, 북경 이렇게 적었어요. 북경에 들어가면 되는데 북경은 베이징이잖아요. 발의 수도는 들어가지 않아요. 북경이. 근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고 그냥 그림 그리고 그냥 쑥 넘어가 버리면은 정확한 개념 없이 그냥 공부하게 되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어요. 네, 공부 좀 하다면 어떻게, 저걸 틀려? 근데 공부를 꼭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지도도 같이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갑니다. 4번입니다. 문항의 4번. 당의 장안성을 모방하여 주작대로를 만들었다. 주작대로 밑줄 긋습니다. 주작대로 밑줄 긋습니다. 사신도죠. 땅에는 지신이 있다고 합니다. 땅에는 지신이 있습니다.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방위 표시이기도 합니다. 동서남북 방위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 농담에서 한번 해보자. 우리 유명한 MC 전현무 아저씨가 있지. 그치? 전현무 아저씨가 경상도나 전라도에 태어났다면 현무라 쓰면 되겠나 안 쓰겠나? 안 되지. 북쪽을 표시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한강 이북에서 태어났어야 돼, 이 사람. 저는 그렇게 따지면 이북에서 태어나야만이 현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지. 남쪽에서 기준으로 본다면 최소한도 서울 경기권에 태어나야만이 현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야 되겠지. 그렇지 않나? 근데 갑자기 전현무가 막 주작 이렇게 되면 전주작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전현무 이거 봤으면 쓰겠다. 네. 요즘 전현무 역사공부 열심히 되게 하는 것 같은데 선을 넘는 역사해요. 되게 역사공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동서남북입니다. 사신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주작대로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에 이걸 장안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커다란 남쪽으로 길게 뻗은 길이 있다고 이걸 주작대로라고 한다고. 이걸 발해에서도 이걸 가져다 쓰겠다는 거예요. 발해의 중성 앞에들이 엄청나게 큰 남쪽으로 뻗은 길다란 커다란 길이다. 이걸 주작대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제도를 가져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어느 왕 때예요? 이것은 당의 제도를 수용하는 시기는 어느 시기예요? 문왕 전기의 후기예요? 후기예요. 아까 초적 후친이라고 그랬잖아. 당나라의 제도를 신라의 제도를 일본의 제도들을 교류하고 수입하는 것들은 문왕 이후부터 국제관계가 확대되기 시작한다고. 그럼 주작대로도 마찬가지. 이 시기에 들어와 있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죠?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작대로입니다. 우리 봐보세요. 지금 강화문 가보셨지? 서울에. 강화문에 어떻게 길이 북쪽으로 뻗어 있어? 남쪽으로 뻗어 있어? 남쪽으로 뻗어 있잖아. 뒤에 북악산 청와대 있고 경복궁 있고 바로 강화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순신 장군 아저씨 계시고 수종대왕 할아버지 계시고 그 길이에요. 연질 대모하시는 그 길입니다. 근데 거기는 주작대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거기는 우리나라로 친다면 강화문 앞에 실은 여기 6조의 거리예요. 여기 2조, 2조, 공조, 호조 여기에 관청이 있는 것들이에요. 요즘 치면 청와대가 있고 행정관청이 강화문에 행정중앙관청이 따로 있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게 여기가 지금 현재 강화문 대로거든요. 근데 비슷하긴 하지만 원래는 주작대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더라. 우리 강화문 좌우에 조선시대에 6조의 거리라 불러요. 그래서 2조, 예조, 호조, 공조 이런 식으로 형조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 조선시대는 여기 서울시도 있었어요. 요즘 집에 서울시청 건물도 여기 붙어 있었어요. 이해 가셨죠? 주작족에 대한 얘기. 이어서 갑니다. 전륜성왕, 스스로 불교적 성왕으로 자처하였다. 신라 진흥왕을 비롯했고 일본에 대해서 천선임을 과시했다. 전륜성왕이란 뭐냐면 무력과 불력이 있다면 나는 무력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힘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겠노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를 전륜성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진흥왕도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두 분 다 뭐예요, 그러면? 불교에 되게 심취한 왕들이라 보시면 돼요. 6번, 신라도를 개설했다. 신라도 여기 남경, 여기 북청에, 함경도 북청 사자노련 여기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북청에. 국악 국립대학인 주자감을 설치했다. 주자감. 주자감은 당나라의 제도입니다. 당나라의 학제를 모방했다 적어요. 가로 열고 당의 제도를, 당의 학제를 모방했다 적어요. 당나라 학교 제도 학제를 모방했다. 주자감. 우리가 스스로 뭘 만든 게 아니라 당나라 제도 그대로 똑같이 모방했다.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이름을 발해를 하지 않고 공문서에 전부 다 발해를 하지 않고 고려국이라 했다는 거예요. 고려국을 표방하고 황상이라는 연어를 썼다. 황상이 줄것이고요. 진짜로 기록에 항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진짜 기록에는 황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유물이 있을까? 그런데 정유공주 무덤에, 자기 딸이 무덤에 아버지를 황상이라 적어놨어. 옆에 무덤에다가 아버지를 황상. 됐나요? 그 다음에 아버지 때 썼던 연호를 썼다고, 보력 이렇게 썼다고. 무덤에, 딸의 무덤에 보력과 황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 지금 실제로 이 왕을 황상, 황제라 불렀구나 것을 증명했다. 그 다음에 당의 삼성육부제도를 도입하여 현실에 맞게 독자 정원했다. 초저구친이기 때문에 어떻게 당나라 제도를 갖다 오는 거야. 6명의 장관이 있죠. 그죠? 6명의 장관이 있어서 이걸 그대로.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게 했다는 것은 육조를 갖다가 유교적 용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보통 우리는 뭐 이조판서 이런 식으로 썼죠. 그죠? 여기는 유교적 용어를 써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 의, 예, 지, 충, 신이야. 인, 어지러야 한다. 의려야 한다. A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지가 있어야 한다고. 인, 의, 예, 지거든. 그게 충신이나 더 들어갔다고. 충, 인, 의, 제시.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이렇게 불러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꼭 기억하세요. 이것을 행정의 이원어라 불러요. 이것을 자사정이라 부르고 이것을 우사정이라 불러요.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고려란 나라는 행정의 일원화예요. 하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행정의 이윤화를 썼어요. 이윤화는 속도는 늦지만 독재를 막을 수 있어요. 이해 가셨죠?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발해가 아니니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모르시면 질문하시고. 손 드셨어요? 행정의 이원화. 고려는 행정의 일원화. 여기 행정의 이원화. 스피드는 떨어져. 그지? 스피드는 떨어지지만 뭘 막을 수 있다? 독재를 막을 수 있다. 당의 삼성육부를 도입했고 우리 실정에 맞게끔 충인의 지혜신 따로따로 나누다. 6명의 장관을 따로따로 나눠놓고 관리하는 부서가 자사장이 관리하고 이건 우사장이 관리하더라. 우사장이 관리하더라. 이걸 행정의 이원화라고 한다. 됐죠? 그 다음에 성왕 가겠습니다. 오른쪽 115쪽 성왕 갑니다. 본명에 대하여 수도를 상경으로 이거 하나만 하면 돼. 수도를 상경으로 선왕 때까지 하나만 잡으면 돼. 이건 통째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 안 보고. 되게 중요합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수도 변천사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써놓은 걸 읽지 말고 A4 꺼내서 계속 써보라고. 안 보고 써보라고. 그래야 자기 거 됩니다. 백날 책에 있는 거 달달달 봐야 내 게 아니라고. 아니면 말로 이렇게 읊조려 보라고. 어디 보고 벽 쳐다보고 막 읊조려 봐. 미친놈처럼. 많이 써보시던가 여러분 놓치다가. 선왕 갑니다. 선왕 별표 한 3개 가겠습니다. 본명 대인수 여러 근흥. 대조영의 동생이 대야발개. 대조영의 동생이 대야발개인데요. 선왕 때부터는 대야발개의 자식들이
왕이 올랐다. 이거 한 7년 전 7급 기출 적어놔요. 한 7년 정도 됐겠다. 7급 기출. 그 다음에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흑수 말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말가를 복속, 발의 최대 영토를 회복했다. 최대 영토 밑줄 긋습니다. 네, 선왕식이 하면 최대 영토 확보됐다. 선왕식 최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소고구려골 병합, 여동의 고구려면은 발의 인으로 흡수. 당은 발의 해동성을 벌써 5번의 동그라미, 기보입니다. 기초입니다. 해동, 바다 동쪽 건너 성국, 가장 크게 이룬 나라다. 발해를 이렇게 당나라들이 넓게 떠받쳐줬다. 중홍기로 당의 빈공가에 신라 다음으로 많은 급제자가 배출됐다. 자, 봅시다. 기초다. 빈공가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당에서 실시한 시험입니다.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나라 유학생을 대상으로만 합니다. 당나라 애들은 안 보는 시험이에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우리 신라인들이, 우리 발해인들이 당나라의 학생들과 대결하여 뛰어난 성적으로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 질문, 틀린 질문이에요. 왜? 당에 실시한 시험으로 당나라 유학생을 대상으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당나라 학생과 비교해서 뛰어난 성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빈공가에 학생들이 발해서 나왔다. 신라인들도 봤을 거고 발해인들도 시험을 봤을 거예요. 그래, 어느 정도 합격했나 봤더니 이렇게 합격했더라. 누가 공부를 더 잘한 거죠? 합격 숫자라고 본다면 신라인들이 공부를 더 잘했다고 봐야겠죠. 9대 1이니까. 그죠? 원사이드 하죠. 발해인들도 공부를 잘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쓴 건데 신라와 비교하면은 근데 출제자가 어떻게 낼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틀린 걸 여러분 지금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우리 신라인들이 발해인들과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7번 오경 15부 60의 지방 통치 조직을 완전히 정비했다. 대이진은 그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대인선에 보겠습니다. 거란의 태조 야율야복이의 침략을 받아 상경 용천부 호란성에 미술었습니다. 호란성에서 포위되어 잔혹하게 죽고 맙니다. 마지막 왕이 되겠습니다. 대인선. 멸망 926년 멸망합니다. 926년에 밑줄 긋습니다. (918년에) 고려 건국되고 발해가 920년에 멸망했어요. 그래서 발해 왕족과 고위 관료들이 상당수가 고려란 나라로 망명에 이동에 들어옵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고려가 이미 건국됐기 때문에 발해가 멸망해서 상당수의 왕족과 귀족들, 백성들이 고려로 귀국해 온다고요. 귀하해 온다고요. 연도 잘 잡으세요. 918, 926년. 그 다음에 15대 마지막 왕 태작 대광현이 고려로 망명. 그래서 왕시성을 하사받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대시성을 가진 대종의 우선들이 고려로 귀국해 오면서 대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왕시성을 하사받게 되죠.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상당수는 대시들이 이제 또 살기 위해서 태시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시성을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어디 TV 한번 봤더니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 집성촌이 있더군요. 태시성을 가진. 거기 족보에 대종에 대한 얘기도 족보부터 시작해 쭉 나오더군요. 그래서 태시성은 오리지널이 태시라 보면 되고 상당수 왕시성 중에는 일부가 대종의 후손들도 상당수 이름이 성이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중앙간제 보세요. 중앙간제. 자, 좀 지울까요?
자, 첫 번째 삼성육부 당의 제도를 수용했다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왕을 가독부라고도 칭했다. 다른 명칭입니다. 별칭입니다. 왕을 가독부라고도 칭했다. 그다음에 정당성, 선저성, 중대성 삼성입니다. 삼성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해왔다. 발해가 그 중에 삼성 육부 제도를 당의 제도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다 쓰더라. 네, 당나라 정도. 삼성 보시죠.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 다음에 자사정, 우사정. 이렇게 구분되더라. 했던 내용이에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사정 충인의 지혜신.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살표하고 행정에 이혼하라고 적어놨어요. 행정을 이 옆에서 뭘 적어야 돼? 비교하기 위해서. 고려는 뭐라고 적으면 돼? 행정에 일어나라고 적으면 되겠죠. 선택지 지문이 끊임없이 나올 거란 말이야. 행정의 이원화가 어디인지 일어나가 어디인지. 지방통치 조직. 오경 15부 62주. 밑줄만 그으면 돼. 오경 수도가 5개 만들어졌다. 15부 설빈부 같은 게 15개. 그 다음에 주가 62개가 만들어졌다. 지방간은 파견되었다. 지방간은 중앙정부에 파견되었고 촌락은 토착 세력이 지배했다. 그러니까 촌락은 쉽게 촌주죠. 촌주. 봐요. 발해하고 신라는 이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왕이 살고 있는 서울 사람이 아닙니다. 한자로 적으면 왕이 살고 있는 서울 사람이 파견된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유력자들입니다. 그 지역의 유력자를 촌주로 삼더라.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계층, 지배층은 대부분 고구려, 피지배 계층은 주로 말갈로 구성됐더라. 발해 멸망, 9세기부터 성장, 10세기 통일부족 이후에 발해가 이어 15대 대인선 애왕 때 그란의 야율보기에게 상경 호란성에서 포위되어 멸망됐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볼게요. 발해 유민의 부운동, 압록강령의 부, 발해국, 정한국, 흥효국, 대영국들이 있었던 정도. 신라의 대립관계, 기억번 동그라미 칩니다. 사신들의 서열 다툼, 쟁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죠. 2021년 경찰 기출문제입니다. 쟁장 사건. 다 맞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쟁장 사건. 잘못 적었어. 쟁장 사건. 사신들의 서열 다툼. 자, 봐봐요. 선생님이 당나라의 황제예요. 이쪽 라인에 앉으신 분들은 신라 사람들이 여기 왔어. 이쪽에 앉으신 분들은 발해 사람들이 왔다고. 근데 될 수 있는 한 왕과 가까운 지근거리에 앉는 사람들도 친밀도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서로 왕 앞에 앉으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힐 일이지. 별것도 아닌 가지고 두 나라가 서로 자존심 싸움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먼저 앞에 앉겠다고 하는 거야. 두 번째, 빈곤과 합격순위 등재 서열 사건. 밑줄 그어야 돼. 등재 서열 사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금년에 쟁장 사건이 나왔다면, 내년에는 이제 나온다면 등재 서열 사건이 나오겠죠. 아까 빈곤과 설명드렸잖아요. 빈곤과 지금 우리가 수험번호를 통해서 합격 유무만 얘기하거든. 컴퓨터상에 우리가 성적순으로 합격 숫자를 발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1번부터 100번이 있다면 1번 떨어져 2번, 3번, 4번 쭉 되다 11번 쭉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전에는 옛날 커다란 대자보에다 붙인다고. 궁궐 앞에 대자보에다 붙인다고. 우리 대학교 가면 커다란 대자보 붙이는 게시판이 있듯이 여기다가 합격자 순을 적는 거야. 홍길동, 이길동, 박길동 순서 쭉 적는 거야. 근데 이게 성적순이라는 거야. 1, 2, 3 순서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야. 신라 사람들하고 당나라 사람들이 서로 자기 나라 시험본 수험생이 위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로비 활동을 벌이는 거야. 요즘 말로. 우리나라 사람 여기 넣어주시라고. 성적이 여기인데, 그래도 넣어달라고. 로비 활동 한다는 거야. 두 나라 간에 같은 민족끼리 치열하게 자존심 싸움을 하더라는 거죠. 당나라에 가가지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넘겨가 보겠습니다.
그 지도 한번 봐주시죠. 그 주작대로라고 설명드렸어요. 남쪽으로 길다랗게 뻗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문을 오복로라고 합니다. 이번 시험에 나왔죠. 2021년 지방직에 나온 겁니다. 오복로 밑줄 긋습니다. 궁전의 정문을 오복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작대로 길다랗게 궁궐 끝까지 커다란 길이 보이죠. 보이시죠? 이게 주작대로라 불러요. 그러니까 궁궐 입구 오복로에서부터 궁궐 꼭대기 끝에 지점까지 커다란 넓은 길, 길다랗게 넓은 길을 주작대로라고 합니다. 발해 행정조직 했던 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왕이 있고요. 왕을 아까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1분 전에 했어요. 1분 전에. 왕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큰일이야. 1분 전에 했네. 가덕부라고도 한다고. 살짝 적어야 돼. 왕을 뭐라고도 한다? 그래프상에 가덕부로 적으면 돼. 삼성,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그 가로말은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 쓰는 거야.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을 그대로 당나라 제도를 그대로 쓰는 거야. 이름만 바꿔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걸 독자성 이렇게 얘기해요. 자존심. 그럼 자사정, 우사정, 충인의 지애신, 자사정, 우사정. 중정대 의사대로 되어 있죠. 감찰 기능이야. 당나라의 의사대가 발에는 중정대로 쓴다. 감찰 기능, 공무원. 문적원, 비서성, 일종의 것은 도서관 기능이죠. 주자감, 국자감은 대학입니다. 자, 오른쪽에 발해에 관한 역사서 봅니다. 발해에 관한 역사서. 제왕운기, 발해고, 회동역사, 아방강력고, 동사강목, 동사, 발해강력고, 동사세가, 대동지지. 발해에 관련된 역사책입니다. 우리나라에. 여기서 가장 잘 나온 게 뭐가 나올까? 유득공의 발해고 잡고, 그 다음에 제왕운기 잡고, 한치훈 회동 일단 위에 3개 잡고, 네, 정약의 아방강력고도 잘 나오겠다. 아방강력고도 잘 나오겠다. 최소한도 하나, 둘, 셋, 4개 정도를 우리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 봅니다. 무왕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땅을 회복하고 부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속일본기에. 문왕식이 자신을 고려 국왕, 대운무라고 지칭하고 일본에서도 발해의 왕을 고려 국왕이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발해 무왕과 문왕 두 분 다 일본에 애교 사신을 파견했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 수도 변천, 이거 설명드렸던 거니까 별표는 해주세요. 필수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필수사항 적어요. 이거 무조건 필수사항이. 다음 페이지. 발해를 우리 민족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봅니다. 자, 첫 번째. 민족 구성면. 지배층의 고구려인들, 피지배층의 말갈인들, 그 다음에 고구려인들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구려 역사 계승의식 증명에 나와 있다. 우리는 고려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번이 별표갑니다. 문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봅니다. 고구려 요소, 굴식 돌방 무덤, 무조건 고구려 무덤 양식이 발해에서 보이고 있더라. 그 다음에 모주림 천정 구조, 무덤의 마무리 부분을 모주림 구조로 하고 있다. 다 고구려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온돌, 우리 남방이죠. 겨울에 추웠기 때문에 우리 온돌방 구조가 발해의 땅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이거 고구려 요소다. 그러니까 연꽃무늬 기와, 기와장에 연꽃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그 부처님이 열반하셨죠. 돌아가셨죠. 그리고 언젠가나 한생한다면 연꽃으로 한생한다는 기록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 기와장에다도 연꽃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5월에 뭐예요? 연등회 하지. 그 연꽃 모양에다가 다 불러가지고 시에 쫙 뿌리잖아. 부처님이 환생했다, 연꽃을 환생했다, 그런 모습을 모형화시켰다 보시면 돼요. 연꽃무늬 기와, 그 다음에 석등, 불상, 전부 다 고구려적 요소더라. 자, 당나라적 요소가 있더라. 상경의 주작대로 그래서 작은 길 길긴, 넓고 길다란 길을 주작대로 한다. 남쪽으로 북쪽으로 뻗은 길이다. 주작대로다. 당의 자간성을 모방하더라. 당점에서 추가해. 거기다가 추가, 옆에다가 추가. 네, 당나라 요소입니다. 이게. 정용공주는 당나라 양식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당나라 무덤 양식인 벽돌 무덤 양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당나라 요새 정효공주 무덤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다음에 여기 기출은 여러분 꼭 풀어달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